이 강의 하기로 약속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사겠다 이런, 그쵸? 왜 이거 무슨 제 얘기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남의 얘기인데 그것도 아직 뭐 어찌됐건 17조라는 그런 추징금을 아직 받은 그런 분이고, 또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양적 면이 많이 있고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대우에 한 8년 있었거든요. 제가 89년에서 97년까지 있었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저는 뭐 김우중 회장님의 음덕을 깊이 입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대우에 관련해서는 세계경영연구원이라고 저 남산 뒤쪽에 그 이제 그 대우 경영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난 좀 미안한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거기서 책도 막 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45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책도 대우가 왜라는 그런 책도 내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선수 하나가 나와서 강의를 해라. 선수 교체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거 같고 그냥 자료를 줄 테니까 와서 하라 해서 제가 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김기스칸,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의 비서를 오래 했던 김용섭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 세계 경영 내용과 시사점, 그래서 5개 사례 정리라는 책도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대우 30년사라는 되게 재미없게 생겼죠. 이 책도 이제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했더니 거기 또 기획실장이 대우그룹에 오래 있었던 인사 쪽에, 그래서 이분도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자료를 받고 해서 저는 강의할 때 보통 잘 준비를 안 하는데 이번처럼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또 여기 또 대우 회사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거나, 그래서 제가 막 뒤쳐서 왜 오셨냐, 대우 다녀왔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우 때문에 또 약간 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식 김우중 회장 칭찬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비가 엄청 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까지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감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요.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을 그냥 이 역사 속에 묻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하는 생각을 제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우에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요, 주로 이 제3세계를 많이 가보시면 압니다. 제3세계 있죠? 예를 들면 스탄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다 압니다. 스탄. 무슨 뭐 키르기스스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거 스탄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예? 그런 데 가보면 다 대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에도 상태 안 좋은 나라들 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체코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대우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리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렇게 상태 좀 어정쩡한 나라들 가면 거기 대우가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흔적입니다,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대통령보다 훨씬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좋고요. 아마 대기업 오너들 중에서 김우중 회장만큼 사실은 전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없고, 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분이 그냥 대우가 유지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사람이 한 3명만 더 있으면 대한민국이 얼만큼 바뀔까, 이런 아쉬움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우에 8년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제 평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지 김우중 회장님을 지금 재조명해서 그분이 가진 기업가 정신,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한번 좀 되살리는 게 조그만 나의 그 역할이겠다 해갖고 좀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밑에 깔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도 저는 어찌됐건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 정신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빚을 대신 내놓으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참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대우에 있었지만 저는 공장에 있었고 연구소에 있어서 재무 쪽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재무 관련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돈은 그분한테 받으시고 저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이걸 좀 전제로 깔고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89년에서 97년까지 제가 이제 그 대우차, 지금 한국 GM의 그 이제
생산연구소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럭키화학도 다녔고 유학도 갔다 왔고 제가 97년도 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98년도 초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대우가 보니까 96년, 97년이 정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외환위기가 나면서 대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 중반 8월, 9월 때 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다 살아있죠. 주인은 바뀌었지만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다 회사가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KDB 대우증권, 대우건설. 그중에서 대우건설하고 대우증권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롯데건설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장을 만났더니 대우건설 출신이에요. 극동건설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거기도 대우건설 사장이에요. 다! 그래서 몇 명이냐 있냐 그랬더니 한 건설회사 사장 중에 한 70% 정도는 대우건설 출신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권 쪽 다 가보세요. 대우증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다 증권사의 사장이나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센터장이나 보면 다 대우증권 출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라는 그룹은 없어졌지만 그 아래 그런 유전인자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도 대표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8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모든 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경험은 전 대우 8년에서 사실은 배웠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김우중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사업 이렇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몇 년도에 뭘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돼 이렇게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보면 되니까 그냥 그런 것까지 도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전 잘 못 외워 그런 숫자를 모르니까 그건 따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큰 얘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우중 회장은 1936년 12월 19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77, 77세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대우그룹은 6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67년도에. 그래서 며칠 전에 4월 22일 날인가 45주년을 했었습니다. 그때 살아있었으면 45주년이 되는 걸 합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창 때 매출액이 한 120조까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데이터를 봤더니 98년도에 176억 달러를 수출했더라고요. 176억 달러를 수출했고 총 수출액이 대한민국 총 수출액의 13.3%를 대우그룹이 차지할 정도의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도 때 보면 전 세계 브랜치가 한 1000개 정도의 이런 지사나 이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에서 전 세계 1000개 네트워크를 뿌렸다는 거는. 그리고 해외 지사를 처음 낸 것도 대우그룹이더라고요. 69년도에 시드니에 대우 실업에 그걸 냈더라고요. 지사를. 그러니까 지사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인바운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면 협상해갖고 물건 파는 건 했었어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서 한 거는 대우그룹이 처음이더라고요. 69년도 시드니 지사라는 게 처음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면 일단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김우중 회장이랑. 여기 혹시 광상김 씨 있어요? 여기 광상김 씨 없어요? 김우중 회장은 그 유명한 광상김 씨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성씨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비즈니스 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나쁜 성 이런 것들은 찾을 거 없이 그 명문가들을 좀 공부해 두면 그래서 한동안 조선일보에서 그 명문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아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성씨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탑10에 들어가는 성인데 보통 옛날 사람들 연리광금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연한희 씨, 광상김 씨 해갖고 이게 달성서시에서 뭐 줄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택의 후손 진성희 씨에서 줄줄이 나오는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광상김 씨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명문이죠. 얼마 전에 경방 회장 김각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광상김 씨입니다. 광상김 씨 이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자 돌림 대부분 다 광상김 씨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용자 돌림이에요. 응? 김용옥. 그렇죠? 그다음에 이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는 김용하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이 맨 처음에 한성 실업을랜다 가서 일을 했는데 김용순이에요. 이거 다 들여다보면요. 어쨌든 집안 친척네 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한참 잘 나갈 때 김영옥 선생하고 이 아프리카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출장 가는데 김영옥 선생이 옆에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여행기를 가지고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웹사이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마디가 그거예요. 광산김 씨 무슨 파 몇 대 손입니다. 딱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볼 때도 말이죠. 성씨 측면에서 한번 훑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김우중 회장은 광산김 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용하라는 분인데 경성제대를 나왔고요.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애월이라는 동네죠. 제주 애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를 나와서 대구고보 선생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했었고, 굉장히 사실은 아버지가 명망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무슨 국가하고 붙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고보 시절에 그 제자였습니다. 제자. 김우중 회장 아버지 김용하 선생의 제자가 사실은 박정희고, 여러분 인간의 정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스승의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난 내가 그 사람이라 도와줄 것 같아. 그렇죠? 야, 맞아.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니까 저런 스승의 아들 따위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난 오히려 그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연결고리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김우중 회장 아버지는 김용하라고 굉장히 사실은 머리도 좋고 명망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1950년에 납북을 당합니다. 납북을 당해요. 그렇죠? 납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 어머니는 전인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북 영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대보, 그러니까 외가 쪽은 평북에서 탄광을 하던, 그래서 옛날에 탄광하는 사람이 돈이 많았잖아요. 탄광하던 집에 아주 대부의 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를 나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태영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여자 판사 하던 그 이태영이라는 그 분의 이 선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사실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구나. 이거 집안이 빵빵하잖아요. 그 옛날에 아버지는 경성제대에 그거고, 엄마는 그 옛날에 그 평안도 북도에서 영변에서 와서 이대까지 들어갔을 얼마나 집안이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보면 사남일녀입니다. 사남일녀. 그래서 관중, 그렇죠? 제일 큰 형이 관중, 덕중, 우중, 성중, 그리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딸이. 그렇죠? 근데 제일 큰 형은 대창실업이라는 데 회장이고요. 덕중이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졌죠. 이분은 아주대 총장도 했었고 교육부 장관도 했었죠. 김덕중. 그렇죠? 김성중이라는 분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을 했었어요. 대우자 사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델코라고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사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인, 그러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여동생의 남편이 그 유명한 윤석철 교수입니다.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윤석철 교수라고. 그렇죠. 서울대고 지금 이제 한양대 석좌 교수가 있는, 아마 모든 경영들이 제일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윤석철 교수인데, 그 매제죠, 매제. 그래서 보면 윤석철이라는 그 교수가 제가 대우 있을 때 보면 또 그냥 강의하러 와요. 근데 그분은 대우에서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워낙 학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대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학자로 그냥 사는 건데, 이렇게 보더라도 집안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정말 굉장히 화려합니다. 부러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혼할 때 참 DNA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게 집안이 참 혈통이 좋은 집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이태영이라는 그 분이 자기 전인항 김우중 회장의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추억을 하냐면, 항상 웃는 얼굴, 그렇죠? 아름다운 몸맵시, 사뿐사뿐한 걸음걸이, 그렇죠? 항상 웃는 얼굴, 그렇죠? 아름다운 몸맵시, 사뿐사뿐한 걸음걸이, 이게 이태영 선생의 자기 그 선생, 그렇죠? 전인항이라는 분을 추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잘 살다가 남편이 이제 납북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 대우의 이 사명이죠. 이념, 대우 이념은요, 도전, 창조, 희생입니다.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새롭게 창조, 굉장히 새로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희생입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어머니한테 배웠더라고요. 김우중 회장이 희생이라는 걸 갖다 계속 강조하는 게 어머니한테 배웠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어찌됐건 남편이 납북당한 이후에 자식 5을 키운 거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 자기 엄마를 회고할 때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매일 4번씩, 하루에 4번씩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다, 자기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분은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나갈 수가 없어. 김우중 회장님은 이 시간을 보면은 근데 어찌됐건 그 어머니의 그 기도나 뭐 이런 거 덕분에 이런 거물이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족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이 대단한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어쨌든 김우중 회장이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요. 근데 이제 김우중 회장은 개인적으로 좀 불행한 게 그 선제 선엽이 해서 제가 기억에 3남 1년가 2남 1년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죽죠. 선재라는 애가 23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경복궁 뒤쪽에 가면 선제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죠. 선자가 죽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어머니, 그죠? 어머니가 이제 뉴욕에 방문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이 둘이 하나는 하버드, 하나는 보스턴인가 유학 중에 있었어요. 근데 겨울인데 이제 엄마가 뉴욕으로 온다니까 그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10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그때 눈이 오고 좀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선재가 죽고 선엽이 조금 다치는 걸로 이제.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걸 후회합니다. 내가 좀 큰 차 사줬으면 되는데, 애들 갖다 소형차를 사줘서 애들이 저렇게 죽었구나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사리 사욕이라든지 뭐 요즘 뭐 그냥 조그만 회사도 그냥 애들한테 페라리 사주고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대기업이지만 아들한테 소형차 사줘서 얼마나 가슴이 맺히겠어요. 저 큰 차 사줬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좀 불행한 분입니다. 어쨌든 자식을 앞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업을 시작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분은 사업가의 피가 흐릅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김우중 회장 그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제 아버지가 납북당하고 이제 이 양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대구에서 피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제 김우중 회장이 신문을 돌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문을 이제 잘 돌린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니까 막 이제 그죠? 근데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문 양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거스름돈을 미리 딱 준비했던 거죠. 거스름돈을 딱 그죠? 왜 거스름돈 나누다 보니까 신문을 못 돌리니까 미리 딱 집에서 거스름돈을 탁 접어가지고 이제 탁 하고 이렇게 탁. 그래도 경쟁자를 못 따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막 뿌리는 거야 신문을. 돈을 안 받고 그리고 오면서 회수를 하고. 그게 김우중 회장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는 이게 기업가의 정신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마이클 델이라는 사람 아시죠? 델 컴퓨터를 만든.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전기를 보면 기업가 정신이 흐릅니다. 무슨 일을 했었냐면 약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된 사람 중에 신문 돌리는 애들이 많네 보니까. 신문 돌리는 애들이요. 그 마이클 델도 자서전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데 맨 처음에 신문, 미국 같은 경우 신문을 하나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다 한겨레 신문이다 하면 이거 신문 한 부 소개해 주면 얼마를 받나 봐요, 커미션을. 근데 그걸 가가고 쫓아다니면서 신문 보세요 하면 이게 신문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델이 이렇게 봤더니 신혼 부부들은 새로운 신문 볼 가능성이 높고 신혼 부부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마이클 델은 그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새로 결혼한 신혼 부부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 그래서 애들을 직원을 사서 한 명은 조사시키고 한 명은 그 신혼 부부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마이클 델이 2달 동안 벌었던 돈이 그 자기 선생님의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서 너 뭐 했냐 해서 아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느냐 그랬더니 8만 9천 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3배 버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어쨌든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김호중 회장은 정말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69년도냐, 67년도 이때 이제 한성 실업브랜드 들어가서 이렇게 맨 처음에 무역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었죠. 그래서 김용순이라는 사람이 김호중 회장이 워낙 똑똑하니까 양자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광산김씨니까. 근데 그건 안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증권 파동에 휘말리면서 김호중 회장은 더 이상 이제 직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너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근데 이 사람이 유학을 가다가 홍콩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정보에 밝은 사람이에요. 트리코트라는 그런 섬유가 뜬다는 얘기를 들어요. 트리코트. 그래서 김호중 회장 한때 별명이 트리코트 김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섬유고 이걸 이용하면 뭐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30만 불의 수주를 받아요. 이걸 갖다 해오면 30만 불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아유 유학보다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이 다시 돌아와서 그 공장을 섭외해서 그 선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가의 정신이 이제 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을 하는 걸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원단으로 시작한 원단. 그래서 김호중 회장은 섬유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도요, 이런 뭐 엔진, 차체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약간 시큰둥 관계에 계세요. 근데 섬유 얘기만 나오잖아요. 섬유. 그러면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자동차의 섬유는 그 시트에 쓰잖아요. 시트 패브릭에. 죽어요. 의장 쪽은 죽습니다. 김호중 회장 한테 걸리면 야 마당 얼마냐 다 나와요. 응? 응? 제조 방법은 뭐냐? 야 그 염색이 너무 비싸다. 야 뭐 오버헤드가 얼마냐? 막 귀신입니다. 귀신. 어찌됐건 이분은 어찌됐건 이런 쪽에 밝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단으로 합니다. 원단. 그 이야기 전에 근데 이게 대우라는 이름은요. 거기 두 사람이 맨 처음에 합작을 하죠.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호중 회장의 우자하고 그 대도실업인가 하는 이도환인가 도모시게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도 대우로 이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업을 하다가 이제 갈라서게 된 게 뭐냐면 김호중 회장은 굉장히 발산형이에요. 굉장히 성장 위주입니다.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단으로 해서 사업을 잘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봉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봤더니 원단으로 파는 건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봉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고용 효과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남을 거야. 근데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같이 동업한 사람이 지금 좀 천천히 가자.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돈을 돌려주고 이제 자기 혼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원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섬유로 근데 결정적으로 커진 게 뭐냐면요. 쿼터제입니다. 쿼터제. 익숙하세요? 미국이 70년대 초반에요. 하도 이제 이쪽 개도국에서 옷을 수출하니까 그 나라 의류 산업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WTO죠. 자유 월드 트레이드 거기서 그 전에 가트라는 그런 무역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쿼터제로 묶자. 쿼터제. 그래서 할당량을 주자. 그래서 니네는 뭐 몇만 불어치, 니네는 몇만 불어치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김호중 회장이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쿼터제에 대비해야 된다. 근데 쿼터제 어떤 조항이냐면요. 쿼터를 나눠줄 때 전년도 수출액에 바탕에서 쿼터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은 쿼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이 정부의 상대로 그냥 막 홍보를 하는데 정부에서 잘 이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독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막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해야지 내년도 쿼터를 따니까. 그래서 그래서 막 웃돈 주고 하고 해갖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쿼터의 반을 대우가 갔습니다. 그래서 쿼터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쿼터라 관장했던 사람 만났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김호중 회장 강의를 하려고 만나는 사람한테만 물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이라크 이제 이럴 때 쿼터라 관장을 하면서 김호중 회장을 직접 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저돌적이라는 거야. 오면 막 물어본대. 요새 이라는 사태 어때요? 이러면서 뭐 팔 거 없어요? 뭐 누구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초년은 이 옷으로 돈을 법니다. 원단, 트리코트. 그래서 거기서 와이셔츠 만들어서 팔고. 그렇죠? 쿼터에서 섬유 수출을 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시드머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회사가 74년에서 76년 사이에 연 600%씩 성장을 합니다. 그때가 제가 볼 때 대우가 아주 그냥 600% 생각을 해보세요. 600% 성장한다는 거는요.
사람이 하루에 6배가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7호 학번인데 우리가 대학 들어가고 있을 때는 대우가 정말 완전 라이징 스타였었습니다. 대우에 들어가는 게 모든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었죠. 왜? 빨리 성장한다는 거 뭐예요? 진급 찬스도 많고 해외로 날 가능성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시드머니 만든 것 같아요. 시드머니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업종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두산 같은 데가 옛날에 뭐 맥주 만들어 팔다가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굴삭기 만들어 팔듯이, 그렇죠? 김우중 회장이 이제 업종 전환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미스터리해요. 이분이 원했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했는지 이거는 좀 불명확해요. 왜? 거기 이제 대우 야설 비사를 봤더니, 비사가 아니고 역사를 봤더니 대부분 다 정부에서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내보면 대부분 만든 회사가 아니고 대부분 다 M&A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기계공업이라는 회사가 대우중공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한조선공사, 그렇죠? 지금 대우조선해운은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지금의 대우해양조선이 됐고요. 세한자동차, 세한자동차가 지금 대우차가 됐고, 그 다음에 대우통신공업이라는 회사가 대우통신이 됐고, 그 다음에 국방부 조병창이라는 데가 대우정밀이 됐고, 대한전선의 가전 부분이, 그렇죠? 그게 대우전선이 됐고, 그 다음에 대우전자가 됐고, 동양증권, 삼보증권이 이렇게 돼서 대우증권이 됐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맡긴 게 많더라고요. 요새 보면 이현재 부총리가 이 중앙일보에 그 자서전을 쭉 쓰게 했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 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죠? 뭐 완전히 골칫덩어리 그런 공기업들 있잖아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대우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가격 내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는 그게 이제 업종을 바꾸면서 도약기죠. 중공업, 자동차, 조선 쪽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이 김우중의, 제가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김우중 회장이 워낙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잘하니까 잠깐 정부에서 일거리 주고 해갖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 막 90년대 막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M&A가 되죠. 그게 제가 볼 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M&A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날로 먹었다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날로 먹었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떤 시각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죠. 조직이지만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를 이런 분들을 보면 알거든요. 띄어낼 거 띄어내고, 그렇죠? 보완할 거 보완해서 완전히 살리는 그런 뭐 이런 일. 제가 볼 때 그러면서 굉장히 내공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나는 회사가, 왜? 저는 항상 역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시각으로. 저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88년도, 89년도 무지하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것은 업 특성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거야, 이게 부침이. 그래서 잘 나갈 때는요, 뭐 5년치 물량이 확보됐다면서 뭐 돈을 뭐 긁죠. 근데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수주 물량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업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불황에 닥쳤을 때 잘 견디는 회사가 살아난다. 잘 견뎌야 돼. 숨만 쉬면서 잘 견디면 되는데 숨을 못 쉬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근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우조선이 워낙 이제 공기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 예를 들면 그 책에 이런 것도 나와요. 회사 안에 이발소가 있는 거야, 이발소. 상상이 돼요? 회사 안에 이발소가 있는 거야. 그 직원들은 거기 가서 막 머리 깎고 막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김우중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회사 안에 이발소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경비도 그렇게 많은 거야, 경비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때 이제 막 김우중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김태구 회장이라고 자동차 회장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 사람이 콤비가 잘 맞아요. 그래서 대우조선에 가서 3년 동안 주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우조선을 살리는 운동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말이 많았어요. 저런 기업은 죽여야 된다. 그렇죠? 저런 기업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었어요. 저런 애들은 죽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굉장히 심했거든요. 노사 문제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우조선에 소장하던 사람이 이제 그 혁신 끝난 다음에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강의를.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소장님 되게 강의를 재밌게 해요. 뭐 자기는 이제 소장이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걸핏하면 이제
방문에 차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 노조 애들이 막 차고 들어가고, 아따 방 좋네 이거, 응? 방 좋아, 응? 아따 너 이거 넓어 이거? 소파도 있고, 아이고 자리 바꿉시다 이렇게 자리 바꿉시다. 응? 내가 여기 앉으니까 당신 가서 자르라고, 철판 자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어깃장을 부리더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깡다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바꿔? 좋다, 다 바꾸자, 다 바꾸자 그랬대. 너 여기 와, 너 여기 가서 대우조선 소장해. 내가 작업자 갈게. 다 바꿔. 또 뭐 바꿀까? 다 바꿔. 야, 마누라도 바꿔, 마누라. 우리 마누라 60이야. 네 마누라 몇 살이야? 난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소장님의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바꾸자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는 30인데 소장님 마누라 60인데 누가 60 먹은 아줌마랑 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겼다는 그런 이제 그러면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말은 저렇게 재밌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저분이 고생을 했을까. 근데 결국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우국에서 굉장히 혁신사례 공부하러 대우조선에 많이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어려웠던 회사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한 대여섯 회사, 큰 회사를 부실하는 회사 사서 그거 다 턴어라운드 시키고 그러면서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저는 그 업적은 대단한 저는 그러면서 이분의 노하우가 쌓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학습 효과가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분의 본격적으로 나선 게 뭐냐면 세계 경영입니다. 그렇지? 왜? 국내 시장은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전략적으로 세계 경영.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전에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격적으로 말을 한 거를 이제 세계 경영해서 93년도에 사실 어나운스 했지만 제가 볼 때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퇴직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5세, 58세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료 임원들은 그게 제일 골치 아픈가 그만두는 게. 그때 이제 김우중 회장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임원들을 탁 모아놓고 야 세계 경영을 하면 좋은 게 뭔지 아냐? 근데 뭐 잘 모르죠. 그랬더니 너희들 정년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한익수 이름을 대면서 또 몇 년 남았냐? 아 저 3년 남았습니다. 그래? 네 우즈베키스탄 가라. 내가 5년 늘려줄게. 그래서 실제 갔어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가서 이분이 해갖고 그 아들은 러시아 대학을 나오고 딸은 키예프 대학을 나왔던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뭐라나 큰 조직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들, 딸 결혼식에 갔더니 러시아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러시아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있나? 뭐 자기 애는 무슨 러시아 말, 우즈벡 말 뭐 다 한다는 거야 이게. 이분이 가족을 끌고 갔더라고 그 우즈베키스탄 공장에. 그때 사실 김우중이 그런 식으로 설득한 거예요. 니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 일거리가 빤한 거 아니냐. 그럼 어찌됐건 내가 55세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만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가서 네가 5년 동안 확 리노베이션을 시켜라. 그거 얼마나 좋냐 이거지. 회사도 살고 니도 오래 살고 네 지식 있어? 뭐 하냐 이거. 잘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러시아 가서 그 노하우를 팔아라 이거죠. 그 저부터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저부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세계 경영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회사가 성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그렇죠? 회사가 처음에 했던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그걸 턴 어라운드 시키면서 도약한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세계화 단계.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어찌됐건 이제 외환위기가 나고 이러면서 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 그 큰 포석으로 봐서는 기막힌 포석이다 이런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경영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세계 경영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잠재 시장의 선점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삼성, LG보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회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제품, 그 당시에 무슨 뭐 르망이라든지 이런 차가 그렇게 끝내주는 거 아니라 그죠? 하지만 이게 제3세기 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세단이다, 세단. 그래서 이번엔 잠재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잠재 시장 하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탄자 돌림 나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동남아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주로 동유럽 그런 쪽에 많이 투자했죠. 근데 이분이 잠재 시장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주요 고려 요소는요, 인구의 인구. 시장이 좀 돼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죠.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무슨 뭐 석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면화라든지 뭐 있어야 돼, 뭐가 자원이. 세 번째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 이 세 가지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항상 이 나라에 호텔도 짓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베트남을 좋아해요. 왜? 베트남이요, 인구가 많아요. 잘 보세요. 베트남 가보세요. 제 기억에 한 7, 8천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 무지하게 젊어요. 다 연계야, 다 연계. 다 20살짜리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봤더니 일찍 죽더라고, 애들은. 베트남에 일찍 죽어. 베트남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병원에 하나인가 있대나? 의대가 하나인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 베트남 나가서 의료 사업을 하던데 일찍 죽는 거야. 아니,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나 이게 바시런하고요. 손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동남아시아가 위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항상 베트남을 우리 근거지로 삼아야 된다. 베트남에다가 제2의 베이스 캠프 치고 여기서 세계로 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노이 호텔도 사고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 잠재 시장의 천점이라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발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 경영학적으로 이미 뜬 것 같아요, 동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요, 항상 우리가 네 가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X축은요, 신제품, 그렇죠? 여기는 구제품, 여기는 신시장, 구시장, 이렇게 매트릭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구제품을 가지고 구시장 하는 거, 이건 별 매력은 없죠. 그렇죠? 오래된 제품을 가지고 오래된 시장에 판다, 이건 사실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우중 회장 생각은 뭐냐면요, 구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시장.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시에로 같은 거 공부하는 자동차 중에 시에로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에로라고 별로 내가 볼 때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뭐 별로 좋은 차 아니야. 잘 안 팔려 여기서.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야, 시에로가 한국에서는 그저 그렇지만 이거 다른 나라 갖다 놔봐라, 죽인다 이거야. 정말 그렇더라고. 체코 이런 데 갔더니 완전히 막 번쩍번쩍해. 보면 시에로야. 한국에서는 그렇게 찬밥이지만요, 이 체코 우즈베키스탄 나가면 막 세다, 대통령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분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야. 이 정도 제품이면 스탄에선 통한다, 스탄에선. 이거 얼마나 기발합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분이요, 마일리지가, 이분이 얼마 뛰었냐면요, 현장 4,530일간 해외 출장을 다녔더라고요. 김우중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아요. 특히 귀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워낙 비행기를 많이 타서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좀 타보세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처음에 비행기 못 탔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비행기 타는 게. 저도 세계 경영 한다고 1년에 제가 매달 한 번씩 나갔거든요. 막 빠지려고, 거기 안 가려고. 거기도 임원이 되기 전까지도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잖아요. 죽음에 죽고 막 무릎 아파가지고요. 응?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많이 다니면서 눈이 떴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물건이 차별을, 푸대접을 받아도 이게 이 시장 가면 다 통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잠재 시장의 선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참 이분이 비상한 건 뭐냐면요, 물건은 값을 꼭 현금으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돈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대부분 다가 그 돈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비상한 게 뭐냐면요, 다른 대체 물건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라고 아프리카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 타일 공장을 여줬습니다, 타일 공장. 그럼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거는. 근데 이 나라는 면화가 좋아, 면화. 수단 커튼은 롱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커튼 제품 중에 고급은 다 수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타이어 공장을 줘주고 그 물건 값을, 공장 값을 그걸로 받는 거예요. 코튼도 받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리비아 같은 나라. 리비아도 돈이 없습니다. 리비아 뭘로 받았을 것 같아요? 원유를 받습니다. 원유를 받아서 정유 공장에서 그걸로 하고. 굉장히 내가 볼 때 이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별거 아니지만, 야, 처음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응? 하여튼 그런 것들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세계 시장을 할 때 첫 번째가 점재 시장의 선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비용.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공장을 질 때도요, 그린필드에 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린필드에다가,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이제 설비를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존의 유효 설비를 이제 좀 모디파이 해갖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적은 비용에 할 수도 있고, 그 조직의 노하우도 쓸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물건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사례가 폴란드의 FSO 공장을 갖다가 인수한 게 제일 큰 사례로 하나 꼽힙니다. 그 당시에 GM하고 붙었죠. GM도 FSO 살라고 그랬고 대우도 살라고 그랬었는데 대우가 이겼죠. 왜? GM은 미국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어나운스했습니다. 근데 김호중의 생각은 구조조정 안 해도 일을 벌리면 그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우리는 구조조정 안 하겠다 하는 카드를 던져가지고 이제 대우가 땄죠. 그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GM에 약간 정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이 많이 키워놨더니 폴란드 이 회사 날로 먹어?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GM 애들 막 짜려보고 이랬었어요. 우리 모르지 뭐 사실은 짜려보거나 말거나 뭐. 응? 근데 어쨌든 이분이 현지 공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현지 공장. 근데 참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루마니아에도 공장을 졌었어요. 루마니아에도 그때 상용차인가 트럭인가 이런 공장을 이제 하나 아주 허접한 거예요. 공장 같지도 않은 정말 어떻게 아주 무슨 그 폴란드 무슨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공장을 어떻게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그 지인이 거기에 또 헤드로 가고 저도 그 당시에 또 연구소의 기획 담당 임원이라 또 이제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이제 갔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나 정말 세상에 그렇게 촌스러운 나는 처음 봤어요. 비행기가 딱 내리는데 착륙을 쫙 하니까 다 박수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비행기 착륙했다고 박수 치는 거?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희한하다. 여러분 대한항공이 김포공항에 착륙한 박수 쳐요? 박수 치세요. 아주 좋더라고요. 박수 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물건을 하는데 다 열려 있더라고요. 이 트렁크가 다 열려 있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다 얘들이 다 뺏어간 거야, 다 쥐어가고. 그만큼 촌스러운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공장 가서 이제 구경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이게 프리빙 그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자동차 테스트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100m에 한 명씩 서더라고요. 100m 한 명씩 아저씨도 서저렇게 앉아있더라고. 신문 하나씩 들고. 그래서 내가 루마니아 매니저한테 저 사람들 뭐냐 했더니 그냥 앉아있는 거래. 감시한대. 그래서 뭘 감시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앉아있는 거래. 자차 직업이라는 거야. 예? 개념이 없는 거야. 공산주의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이 없는 거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신문 보고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오면 되는 거야. 월급 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공장을 인수해도 저런 공장을 인수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게 세계 경영할 때 초반에 우리 대우의 모습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이러면 자신감 같은 게 배워져요. 그렇죠? 정말 지구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지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런 날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 중에 굉장히 많은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돼도 엄청난 비용이 교육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이게 마인드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대우 공장 구경시켜주고, 그렇죠? 대우의 철학, 필로소피 같은 거 전달해주고 이런 건데, 우리 사실은 대우는 굉장히 하드워킹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김우중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휴가를 죄악시해요.
본인은 신혼여행 때 하루 쉰 게 그분 일생에 다입니다. 그죠? 그분은 12월 19일 날이 이제 생일인데, 예? 집이 방배동이에요. 그럼 제가 그 책을 해봤더니 12월 19일이 되면 임원들, 고위 임원들이 이제 온다는 거야, 그 집에 와서. 그래서 먼저 오면 이제 음식을 대접한대요. 정의자 회장이 음식을 대접하면 이제 뭐 고스톱도 치고 뭐 포카도 치고 이러면서 3, 4, 5 논대요. 술도 좀 주고. 응? 그럼 김호중 회장은 한 7시, 8시쯤 온대. 일 마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뭐 한번 또 저녁을 먹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간다는 거야. 왜?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항상 간다, 유럽에. 그래서 유럽에 가서 23일 정도까지 있는다는 거야. 이제 유럽에 이제 지사들도 하고 또 업무 보고 받고. 그럼 얘들도 크리스마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안 쉬는 나라, 리비아로 날아가는 거야, 이번에. 리비아. 거기는 크리스마스를 안 쉬니까. 그래서 리비아 수단에서 크리스마스를 다 보내고 온다는 거야. 그게 연례 행사라는 거야. 항상 생신날은 저녁 먹고 유럽 가는 거. 그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의 부지런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유럽을 가잖아요. 그럼 꼭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귀국을 해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우리 같은 임원들은요, 김호중 회장님이 떴다 이렇게 되면 위수지역 이탈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렇죠? 대우자동차가 부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수지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수지역.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해 삐삐나 아니면 전화를 해야 돼. 그 우리가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막 술을 먹다가 이제 전화를 해요. 혹시 해갖고 야, 뭐 회사에 별일 있냐? 아이, 별일 없을 리가 있어요. 회장님 오셨대요. 그래서 9시까지 전원 집합입니다, 임원들. 그 9시에 이제 옵니다. 그럼 김호중 회장이 이제 머리 허연 그 65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무리 1등석을 타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는데 가다 보면 막 서로 막 보고하면 졸고 저분이 깨면 내가 졸고 막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 저 노인네 잠도 없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약간 종교 지도자 같은 게 약간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면 막 뭐가 생겨 여기서 막 아래서 이거 잘하면 될 것 같다 이거. 야 그러니까 100만 대 수출해서 한번 잡아봐. 이거 막. 그럼 1시 정도까지 회의를 해. 1시나 1시 반, 2시까지. 근데 미안하거든. 본인도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야. 이게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단어가 싹 녹아요. 야 근데 너희들 내일 뭐 하냐 이래요. 내일 뭐 하냐.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 푹 자고 10시에 모이지. 푹 자고 10시에. 그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휴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대우 캘린더는 항상 그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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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이게 대우 캘린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FSO나 이런 루마니아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You have to know there's culture. You know? 자, follow 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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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얘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김호중 회장한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계 경영을 할 때 두 번째 이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성공한 데도 있고 사실은 성공 못한 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관찰했던 건 뭐냐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했어요. 생산이나 연구소 쪽에 인력이 부족했지만 지원을 나가야 되잖아요.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누군가 가서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기계 사야 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들도 하수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공장을 몇 개 인수하면서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여. 그러면 생산 기술 애들은 맨날 불려나가거든요. 그럼 몇 번 돌다 보면 완전히 고수가 되는 거야. 한 2, 3년 지나잖아요. 척 보면 나오는 거야, 견적이. 견적이 척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학습 효과죠, 사실은. 학습 효과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두 번째 전략은 이러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현주화입니다. 사실은 초반이라 그런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이런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뱁새가 황새의 그 철학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냥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하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설비 노후되고 막 뜯어다가 딱 이전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미 블록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EU는 EU끼리 놀고 미국은 미국끼리 놀고 하니까 수출하는 거 가지고는 관세 때문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안에다가
공장을 접고 여기서 수출하자 하는 게 이분의 철학이었던 거죠. 제가 볼 땐 정말 비상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덕을 제가 볼 때 지금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진 거 없는 나라에서 수출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FTA 같은 거 뭐 이런 거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있나요? 난 정말 그건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김우중 회장님은 그거는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도 세 번째 전략에 이 현지 안에 들어가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경영을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니 이게 성공했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건데 중도에서 사실은 중단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나 LG 이런 데는 수출하긴 하지만 굉장히 늦었죠. 현지화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사실은 한 겁니다. 대우가 한 10년 이상 앞서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 대단히 앞서갔던 그러한 전략이다 이런 좀 제가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런 것들 어찌됐건 대우의 이러한 그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분한테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이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의 특성은 스피드.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김우중 회장님만의 스피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너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오너들은. 혹시 여러분들 오너들 중에서 느긋한 오너가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기 바라요. 그럼 내가 한번 좀 만나보게. 김우중 회장님은 굉장히 스피드를 중요시합니다. 일단 이분은 식사를 할 때도 굉장히 식사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대우자동차에 임원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가보고 안 가요. 왜? 식사가 나오면 김우중 회장님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우중 회장님부터 나오니까 머리도 허옇고 하니까 이분한테 먼저 밥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쫄다 보니까 한참 후에 내 나올 때쯤은 다 드셨어 벌써. 주로 이분은 탕을 좋아하셔. 탕, 설렁탕, 곰탕 이런 거 말아서 마셔. 내가 볼 때는 거의 마시는 수준이야. 그리고 물어본다고 한의사 어떻게 됐나 그거. 밥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회장님한테 그 고수한테 보고하는데 밥이 넘어가요? 질문 하나 받고 나면 밥맛이 싹 따라져요. 다이어트가 하고 싶으신 분은 식사 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밥맛이 확 달아납니다. 무지하게 사실 이게 빠른 거예요. 밥. 그래서 보면 임원들 중에 위장 안 좋은 사람이 많았었어요. 왜? 밥을 제때 못 먹는 거거든 사실. 두 번째는요, 여행입니다. 출장을 다녔는데 김영섭이라는 그 이제 김기스칸 쓴 그 사람 책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비서가 돼가지고 보름 유럽 출장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보름을 가니까 이제 바리바리 쌌던 거야. 큰 짐을 딱 싸가지고 붙이고 이제 딱 나가는데 딱 도착했는데 짐을 찾고 나가보니까 싹 사라진 거야. 김우중 회장 일행이 싹 사라진 거야. 알고 봤더니 김우중 회장 일행은 항상 핸드캐리인 거야. 보름을 가건 한 달에 가고 핸드캐리 하나인 거야. 이 짐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처음이야, 짐. 짐은 안 붙여. 그냥 붙여. 항상 네일 3개, 양말 3개, 와이셔츠 하나, 양복 하나. 이게 다인 거야. 세면도구 하나. 이게 다인 거야. 굉장히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것들이죠. 출장 가서 선물 사고 이런 거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가본 데가 없어요. 공장 외에는 가본 데가 없어요. 스페인 3번 가봐, 3번. 근데 주로 간 데 사라고자 공장이라고 있어요. 사라고자라고 저 중간에 사라고자라고 GM 공장이 있는데 공장 가서 맨날 문제점 해결하다고 와갖고 스페인 좋아요 하면 기억이 안 나. 스페인 좋아하면 글쎄 뭐 공장이 깨끗하긴 하더군요. 이거 외에는. 저뿐이 아닙니다.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스위스? 우린 뭐 다 많이 가봤죠. 독일 다 가봤죠. 공장은 다 가봤어요. 포쉐 공장도 가보고요. 이번에 문 닫은 오펠 공장도 가보고요. 공장은 잘 알아. 근데 아무것도 몰라. 하이델베르크 성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떠나서 일요일날 돌아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출장 보고서 쓰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회장님 출장 보고서입니다. 이거 제일 좋아해. 특색을 알겠죠? 어떤 분인지 알겠죠? 어떤 분인지. 사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두려워요, 명절.
왜? 김호중 회장은 명절 때 어디 돌아다니잖아, 해외. 명절 안 세는 나라. 미국은 구정을 안 세니까. 응? 그래서 저는 구정 추석 때 지금 카이스트 총장하는 그 서남표 총장이 우리 대우의 그 김호중 회장 경기 후배고라서 그 당시도 이미 석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엑시오메릭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문이라 그분이 노냥 와서 이렇게 연구소 지도를 해줬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야, 그 엑시오메릭 디자인을 공부하면 말이야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는 건데 야, 임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지 않냐 이러더라고. 아, 느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얘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나를 잡아서 한번 확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나를 잡는 데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나를 잡아. 요번 추석 때 뭐 하나 이러더라고. 우리 연구소장님이 야, 요번 추석 때 말이야 핵심 임원들 10명 나랑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추석 때 가서 그 MIT 그 보스턴 가서 그 일주일 동안 그거 공부했다니까요. 딱 돌아오니까 추석 끝나는 날이더라고. 근데 그건 대우에서는 굉장히 막 보편화된 일입니다. 정말 대우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 회장님이 저렇게 뛰니까 안 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김호중 회장의 그 아주 그 이인자 중에 하나가 이우복 회장이라는 이제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되게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분은 김호중 회장하고는 굉장히 반대 성격이라는 거예요. 김호중 회장님은 굉장히 발산형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지시가 하루에 1000개 정도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볼 때 막 이거 해라, 저거 사라, 뭐 막 그거 다 하다간 죽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이우복 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다 정리 정돈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김호중 회장이 자동차에 와서 전념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획 담당 임원이라 그 KK 이게 그 김호중 회장을 우리 대우그룹에선 KKC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회장이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뭐 김태구 회장이니 무슨 뭐 배순웅 회장이니 많았거든요. 근데 회장이 많다 보니까 구별을 하려고 킹 오브 킹 체어맨이에요. 이게 왕중왕 회장입니다. 이게 대우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KKC 지시사항 하게 되면 이건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했던 일이 연구소 오면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응?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잊어버리니까 누군가가 쫙 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요. 근데 워낙 이제 거물이니까 이제 황당한 지시도 많이 해요. 막 연구소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말이죠. 정신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남미를 갔다 온 거, 남미를. 그랬더니 야, 내가 볼 때는 이 연구소 이 설계자들이 너무 시장을 몰라. 야, 니들처럼 디자인해갖고는 남미에 절대 팔 수 없는가. 그러니까 말이야, 심전무 저기 연구소 엔지니어들 말이야 몇 팀을 나눠서 남미를 보내. 그래서 보름 동안 싹 뒤져. 칠레, 뭐 브라질, 멕시코 싹 뒤져서 남미 고객들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옵션을 좋아하는지 싹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KKC가. 근데 내가 볼 때, 야, 지금 뭐 국내도 일이 몰려서 지금 뭐 어쩌는데, 아니, 언제 남미를 가? 그래서 이제 KKC 지시, 남미 전원, 남미 유럽 뭐 출장 이렇게 팔로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회장님도 워낙 지시를 많이 하니까 자주 까먹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가만히 있어. 개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응?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사항은 바로 팔로우를 하는 건 그건 팍팍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개기는 개길 것. 그 다음에 몇 번 물어보면 그때 대답할 것.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발산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우복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정리정돈을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제가 듣기로는 대우그룹의 전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잘 맞았던 거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되게 발산형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수렴형이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우복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약간 좀 사세가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풍문을 통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일에 관련돼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우복 회장의 쓴 자서전 같은 데 보면 그분은 초반에 매일 11시 45분에 퇴근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통금이 있잖아요. 통금이 있으니까 매일 11시 45분에 이제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버스 마지막 차를 탁 타면은 버스 안에 주로 취객들만 있다. 취객들만. 그리고 이제 도시락 딸랑거리는 소리만 이제 들렸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해 자기는 57만 부를 수출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 응? 우리 힘으로 57만 부를 수출해서 너무너무 뿌듯하더라. 응? 막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제가 모셨던 분은 김태구 회장님이라고 아마 이분이 제일 끝까지 이제 김우종 회장님하고 같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를 책임지고 있던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모님이 이 산풍 사태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님 시신 찾으러 다니고 말했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한의사는 양말 안 갈아 신고 며칠까지 있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질문이 그런 질문이다 해서 양말을 안 갈아 신다 그래서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일주일 동안 안 갈아 신어 봤다는 거예요. 김우종 회장이 쫓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일주일 동안 근데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양말이 두꺼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근데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다 정서를 통했던 것들이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도 제가 수결해질 때가 많아요. 수결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무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막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어떻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찾아? 응?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은 사실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전 제가 김우종 회장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지만 이번에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그런 희생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구분하세요. 제가 볼 때는 희생정신이 있는지 희생정신이 없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급이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종 회장은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 세대가 희생해야지 다음 세대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시대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세요. 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후손이야 굶어 죽건 말건 그냥 다 퍼주는 거야. 그렇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희생? 그 사람 정치인들 머릿속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희생이라는 단어는. 저는 정말 제가 대우를 다니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저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80년대하고 지금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저는 럭키화학을 다녔어요. LG화학. LG화학은 주로 이게 테레비, 카세트 이런 데다가 ABS 레진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꿈은 소니를 따라잡는 거예요. 소니. 그렇죠? 소니.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소니하고 우리는요. 저 84년대 유학을 갔을 때 그렇죠? 모든 유학생들의 로망이 소니의 트라이 나이트론이라는 텔레비를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워낙 비싼 거야. 27인치가 800불 했어요. 800불을. 금성사 삼성전자 거 200불 정도 하더라고.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싸녀 거 300불짜리 싸녀를 하나 사갖고 이제 딱 갖다 놨어요. 그때 소니가 선전을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탁 짜리몽땅한 일본 아저씨가 나와서 소니와 이치방 데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트라이 나이트론이 탁 나와요. 저는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가장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야, 아니 어떻게 미국 공중파 방송에서 어떻게 일본말로 광고를 하냐 이거야. 저 교만한 자식들 저거. 응? 그게 84년도 일입니다. 저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따라잡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다 따라잡았어요. 조선 오래전에 따라잡았죠. 철강 따라잡았죠. 반도체 다 1등입니다. 전 자동차도요. 곧 따라잡을 거로 생각해요. 현대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그 기반이 된 게 누굴까요?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 동시대에 한 50년 사이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포스코 회장, 정주영, 이병철, 그 다음에 김우중 이런 사람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보세요. 지금처럼 그래 퍼주는 게 남는 게요. 너 얼마 퍼줄게요. 내가 이거 퍼줄게. 누가 다 잘 퍼주나? 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정치에 걸리나 이거? 난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럭키한 나라입니다. 럭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김우종 회장을 옆에서 모시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져요. 그래서 김용섭이라는 그 비서가 처음 이분은 이제 무슨 보니까 국정원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비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첫날에 이제 그 김우종 회장 이제 방을 이제 간 거야 저녁 때.
근데 뭘 하나 봤더니 뭘 빨고 있는 거야.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양말을 꾸부리고 이렇게 양말을 빨고 있더라는 거야. 대기업 오너 회장이. 자기가 그걸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비서한테 이거 전달 사항했는데 김우중 회장 깨우는 방법이 있더라고. 김우중 회장 잠을 똥잠이라고 해요. 똥잠. 잠을 자면 완전히 못 깨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회장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나오면 무조건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완전히 배터리를 소진하고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차에서 이제 김우중 회장님 먼 발치에서 보면서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내가 저 위치면 저 정도 부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까? 나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꽃놀이 팬데 응? 내가 볼 때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몇백만 마일을 뛰었지만 아마 가본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마 융프라우 이런 못 가봤을 거예요. 갈 뿐이 아니야. 수단의 타이어 공장은 여러 번 갔지만 예? 아마 융프라우 이런 데 하나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하나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우중 회장을 재조명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러한 편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세요? 저는 완벽합니까? 저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이 무너진 게 대우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을 위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대우가 사실 인재의 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였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대우에 있어서도 제가 역할을 했겠지만 오히려 나옴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우그룹은 굉장히 사실은 이런 교육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아무런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대우그룹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큰 교육을 몇 개 받았는데 첫 번째가 95년도에 받았던 21세기 경영자 과정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넉 달 동안요. 완전히 현업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완전히 일본의 석학들로만 4개월 과정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 하나도 안 하면서 4개월 동안 그 일본 사람한테 세계의 트렌드라든지 핵심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저는 그때 이게 눈이 떠지는 걸 개안한다고 그래요. 개안. 응? 눈이 이렇게 딱 떠지는 걸 느꼈었습니다. 응? 그 다음에 97년도에 그 당시에 대우에서 보스턴하고 미시간 대학의 MBA 과정, 그 다음에 AMP 과정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제가 MBA 과정이 아니고 AMP 과정, 넉 달짜리 과정에 이제 당첨이 돼서 한 4개월 동안 미시간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인사 쪽 얘기를 들었더니 인당 한 6천만 원 정도가 투입된 과정이라는가? 그때 한 30명 정도가 그때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은 문제점, 문제의식,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상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아, 그게 저래서 잘 된 거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모든 혜택을 저는 사실 대우그룹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사실 교육에 인베스트 많이 한 사람이죠. 제일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대우그룹에서 이제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렇게 박사도 받아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 돈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게 있어, 오블리게이션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2년 동안 돈 받으면 4년은 공부했던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갔다 오면 또 이제 다른 데 오퍼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사 쪽에서 대우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이 자식이 1년 만에 그만두겠다. 그래서 돈을 얼마 벌금을 때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회장한테 와서 이제 상의를 했던 모양이야. 회장님 이거 어떡할까요? 아, 이 자식 싸가지 없게 말이야. 돈 받을 건 다 받아 먹고 말이야.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이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데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듣다가 야, 그럴 거 뭐 있냐? 야, 걔가 간다고 다른 나라 가겠냐? 다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야. 응? 야, 그리고 야, 걔들이 왜 나가냐? 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갈 거 아니야. 야,
걔들이 마음에 드는 회사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나가는 애를 뭐라고 그래? 애들 이상한 애들이네. 그러고 나서 그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오블리게이션이. 내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게 대인이다. 이 대인 아니에요? 그쵸? 대인 아닙니까? 저 사실은 요새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무슨 매판 자본이니 외국인이 다 뭘 샀느니 제주도 땅을 다 중국 애들이 샀느니 이러는데 아니 사면 뭐해? 이국 갈게요? 다 사라고 그래 좀 다. 나도 좀 팔고 싶어. 나 중국 얼마 쳐주래라? 한 10억 쳐주면 나 중국 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사실은요 이거 그냥 급이 다른 거야. 나는 내가 김우중 회장님 그런 거 보면서 급이 다르다 급이. 어찌됐건 김우중 회장님은 뭘 그걸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몰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배출된 거죠. 저는 지금도 수많은 배우의 인재들이 전국 박방곡곡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어찌됐건 그늘이죠. 그늘이죠. 그렇죠? 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병철 회장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재 제일이라든지 나는 장사꾼이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결국 이런 거 보면 이제 김우중 의원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우중 회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체를 해요. 사실은 이제 좋았던 일들도 있지만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섭섭했던 일들도 사실은 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진급의 문제라든지 내가 원하는데 못 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 섭섭했던 감정들은 굉장히 순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참 괜찮은 분이다 하는 걸 느꼈고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정말 거인이다. 우리가 그분의 여러 가지 신세를 많이 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인간 김우중, 기업가 김우중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새롭게 좀 인식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었으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